과학톡 최미영입니다. 1억 년쯤 전에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학자들은 공룡 천국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지구는 탄생 후 46억 년의 시간을 지층과 화석에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한반도의 생성과 지질학적인 특징, 우리나라 지질 자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은 작지만 좀 많이 풍상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질 구조는 매우 복잡한. 네, 원장님, 1억 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공룡이 뛰어놀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한반도에 언제부터 이렇게 공룡이 등장을 했을까요? 지금 지질학적으로는 공룡이 이제 주라기 때부터 지금 백악기 때까지 제일 번성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백악기 때 지금 만들어진 지층에서 이제 공룡 화석들이 지금 많이 산출되고 있죠. 그래서 또 특히 또 그 시절에 백악기 시절에 우리나라가 이 내륙 쪽에 조그마한 호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기에 쌓였던 지층들이 이제 우리 국내에 소분지 퇴적물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호수가 많다 보니까 공룡들이 이제 호수 주변을 통해서 이제 서식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번식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공룡 발자국이 가장 많이 보고된 나라 중에 하나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1억 년 전이면 백악기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룡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지난 여름에 그 경남 고성을 가족과 함께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바닷가 근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거기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게 보행로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다니는데 거기 바위에 공룡 발자국들이 이렇게 막 줄을 지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가 공룡이 많이 살았던 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 발자국을 보니까 저 큰 발자국들이 어떻게 저 바위에 남아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참 이렇게 다니면서 탐방로를 다니면서 볼 수 있게 해서 가족들이 많이 와서 보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한반도가 이게 사실 반도 끝이니까 그 거대한 등치의 공룡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 반도 끝까지 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오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문 대장님께서도 오늘 주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는 뭐 이렇게 지질학을 기반으로 탐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몇 해 전에 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 몽골 동부고비 사막 공룡 체험단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도 4번 이상 참여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공룡 화석까지 많이 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좀 산도 많고 그리고 또 해안도 뭐 리아스식 해안으로 복잡하고 뭐 그리고 화산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한데 이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땅덩어리는 이게 별로 크지 않지만 가장 오래된 암석이 26억 년입니다. 그래서 26억 년 전부터 이제 한반도에 이제 근원이 되는 암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4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질 시대의 지층들이 다 거의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전에 사실은 이 지구나 역사가 46억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46억 년 동안에 사실은 이 지구가 이 대륙이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하죠. 이 초대륙이 4번에 걸쳐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이 한반도의 지지를 보면 크게 봤을 때 이제 북쪽으로부터 낙림 육계, 중간에 이제 경기 육계, 남쪽에 영남 육계, 3개 육계가 있는데 이 땅의 크기는 작지만 26억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제 지질 구성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층도 복잡하고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질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땅은 작지만은 좀 많이 풍상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질 구조나 지질 구성이 매우 복잡한 그런 한반도의 지질을 형성하게 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 박사님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그 제주도를 조금 많이 답사를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답사를 다니다 보면 그 괜히 이 제주도의 그런 뭐 검은색 현무암이나 돌들을 보면 왠지 이 제주도라는 섬이 이 한반도에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자주 갖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연대 측정을 해보면 이 제주도는 형성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남석이라고 하는 층이 서귀포층입니다. 아, 서귀포층인데 이 서귀포층은 이제 이 바다에서 처음에 이제 용암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올라와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이 수중에서 이제 이 제주도의 이제 이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지금 응해암, 현무암질 우리가 응해암이라고 하는데 그 현무암질 응해암을 띄어서 그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한 185만 년. 185만 년에서 한 180만 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용암 분출이 일어나고 바살틱한 그러니까 현무암질, 그다음에 뭐 또 현무암질은 하와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화산이 터져가지고 꾹꾹꾹꾹 이렇게 검게 마그마가 흘러내려가면서 이렇게 표적이 만들어지는 화산암이고 때에 따라서는 일본이나 우리 인도네시아 운제나산처럼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이제 수 킬로미터까지 이제 이게 먼지가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터지는 이제 우리가 그 응해암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이제 그런 용암질, 현무암질 용암하고 응해암질이 이제 화산이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큰 이제 화산체를 섬 하나가 이제 큰 화산체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이루어진 섬입니다. 한반도하고는 뭐 엄청난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젊은. 한반도는 공룡 시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180만 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죠. 그 당시 시간으로 봐서는 신생하네요. 신생하네요. 그럼 혹시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땅은 어디인가요? 조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북한 쪽에 무산이고 우리 강원 북도라고 하죠. 거기 이제 고성 간성 요 지역에서 지금 이제 26억 년 된 변성암이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쪽 인천 앞에 그 옹진군에 대이작도하고 소이작도 거기서 저희가 아주 한 5, 6년 전에 수년 전에 하여튼 비교적 최근에 저희가 26억 년 된 그 암석을 지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뭐 윤기라든지 침강이라든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각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 지각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까요? 뭐 반드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제 그 GNSS나 뭐 GPS라고 해서 이제 그 이 위성으로 이제 이 지각의 움직임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달걀 껍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달걀 껍질처럼 그 지구의 가장 서페이스 지표를 이루고 있는 이게 이제 크러스트 지각에 해당하는 거고 그 속에는 우리가 이제 뭐 리소스페아, 아세노스페아, 이게 암권, 뭐 약권 뭐 해가지고 외행대액 다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소스페아가 아세노스페아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크러스트는 그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러스트 지각들이 이 46억 년의 역사 동안에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계속
초대륙을 형성했다가 흩어졌다가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이제 동남쪽 연변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바깥에 이제 동해를 경계로 해서 이제 일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결과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동남쪽 마진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진을 경계로 해서 지금 이제 태평양판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 서쪽으로는 지금 이제 필리핀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양지각들은 이게 비중이 높습니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대양지각이 육성의 이제 컨티넨트, 대륙지각을 만나게 되면은 비중이 높으니까 이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서브덕션 존이라고 우리가 섭입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 그 최연변에서 이제 지금 이 섭입대를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의 섭입대를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히 조금 이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고 하지만, 최근에 뭐 포항에서도 뭐 지진이 좀 일어났고, 또 지금 경주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는 겉에서 굉장히 뭐 이게 중력에 의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땅에 붙어서 잘 살고 있지만, 이 지각 속 뭐 한 4km에서 그러니까 해양 지각은 평균 두께가 4km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성 지각들은 이제 대륙 지각들은 한 25km 정도 되는데, 그 밑으로만 내려가면 이제 막 마가 춤을 추고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이 이제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런 섭입대에서 지진이랑 화산이 많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섭입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이 큰 메스들이 이제 막 어마어마한 그 압력으로 이제 밀어붙이니까 그런 압력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이게 모여 있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이제 터져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지진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지진이라 그러면은 태평양 연안 때,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일본 이쪽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안쪽에 있어서 좀 일본판이나 이런 데가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지난해부터 경주,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또 대전 인근에서도 뭐 약하긴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네. 우리 또 큰 지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문헌에 보면 신라 시대에도 경주 근처에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하여튼 뭐 지금 사실은 포항이나 경주나 뭐 최근에 지진이 이제 5도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희귀한, 굉장히 정말 그 희귀한 케이스에 이제 큰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고통들을 겪고 있고, 아직도 지금 뭐 다 해소가 안 된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운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 자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지진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은 어떻든 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는 이제 빨리 이제 예측해서 예측해서 네. 이거를 대비하는 쪽에 이제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기 경보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일본에 저희가 볼 때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그 일본의 아주 큰 지진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8.1짜리 일본 그 대지진이 있었었는데,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그 지진의 그 영향이 지금 어떻든 간에 이 일본을 포함한 동해 우리 한반도 쪽에 지금 어떤 그 응력장의 어떤 그 분포를 지금 뭔가 하여튼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런 지진이나 또는 이렇게 지각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뭐 지형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기 단층 요새 뭐 활성 단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일본처럼 이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또 화산도 사실은 지금 뭐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형 변화를 뭐 급격하게 아마 인지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백두산, 뭐 한라산, 그다음에 저쪽에 울릉도 이런 데서 가장 최근에 뭐 1000년 내외의 화산 기록들이 다 있고, 또 그 화산들이 백두산도 그렇고 지금 한라산도 그렇고 다 지금 활화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는 홀로세의 11,700년 이내, 지금부터 그 홀로세 안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화산들은 우리가 다 활화산으로 정의합니다. 농경시대 네, 얘기하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백두산도 그렇고 지금 한라산도 그렇고 하여튼 살아있는 화산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지형 변이를 일으키는 것들은 주로 이제 화산들이죠. 화산들이 이제 막 재가 쌓이고 뭐 용암이 흐르고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급격한 지형 변이 같은 것들을 관찰하기는. 혹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각의 움직임에 규칙성이나 방향성이 있나요? 방향성은 그 지역의 로컬리는 방향성은 뭐 있죠. 있는데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크러스트의 어떤 지각의 이동 방향이 뭐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진이 발생이 되면 지질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이걸 감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진 탐지 실시간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저 지진 계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지금 1978년부터입니다. 8년부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이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전국에 이제 지진 정밀 계측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설치한 계측기들은 지하에 한 40-50m 이상의 이제 시추를 해서 그 지하에 굉장히 아주 프레시한 안반에다가 이제 지진계 센서를 설치한 초정밀 지진계들입니다. 지진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에 이제 실시간으로 기록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키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리아 인테그레이티드 사이즈몰로지컬 서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서비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속 자료가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이 되게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조금 신호가 시그널이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이제 또 기계적으로 분석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상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 뭐 관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기관들이 이제 모든 지금 지진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굉장히 아주 퍼펙트하게 이제 어떤 그 계측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올해로 기원은 100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창립은 70주년을 맞았다라고 해요. 네. 지질연구원이 지금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질자원연구원은 사실은 이제 1918년에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그 사실은 뭐 일제 시대 때입니다. 그때 이제 조선 총독부의 지질조사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가 1948년에 이제 상공부 소속의 이제 그 중앙지질광물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무원 조직의 어떤 그걸로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 뭐 지질자원연구원은 이 말 그대로 지질자원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고 우리나라 이제 국토 지질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그 석유 가스 자원부터 광물 자원 이런 지하 자원들, 그다음에 또 지하수, 지열 다 자원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기후 변화 연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 쪽에서는 저희가 조사, 탐사, 개발, 활용까지 전주기 지금 연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질 자원 분야에 이제 거의 전주기 연구를 다 하는 그런 조직이다,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대전 본원 외에도 네. 포항에 그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라는 맞습니다. 예, 예, 지역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예.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지금 현재 거기에 뭐 몇 개 이제 부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탐해 2호 아, 그 물리 탐사선이 네, 있습니다. 네. 그 배 2,000톤짜리 배인데 이제 바다에서 이제 자원 탐사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양 물리 탐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배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탐사선 지원실이라고 해서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포항 그 간포 그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이 점토 최대 점토 산지입니다. 점토 산지인데 여러분들 지금 드시는 약 중에서 스맥타이트라는 약이 있죠. 스맥타이트. 이렇게 배탈 났을 때 설사 이렇게 할 때 뭐 이게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스맥타이트가 점토의 일종 이름입니다. 점토 여러 종류의 점토가 있는데 점토의 한 이름입니다. 한 종류의 이름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점토 종류가 이 의약품부터 화장품 뭐 굉장히 많은 치약 뭐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점토 산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금속 광물은 별로 없지만 이 점토와 같은 비금속 광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공정을 거쳐서 이제 그 표준화되고 이제 시스템을 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의약품 재료를 쓸 수 있는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의 연구를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옆에 바로 이제 산지가 있으니까 그걸 하게 하려고 신소재 연구실이라고 해서 거기서 지금 이제 점토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그 몇 개 뭐 저 큰 제약회사랑 연계해서 벌써 지금 이제 시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불타는 얼음이라고 했던 가스 히드레이트인가요? 가스 하이드레이트. 네, 그것도 그쪽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하는 건가요? 보험 연구는 이제 우리 실험실은 이미 여기 대전 본원에 네, 네. 굉장히 지금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미 실험실이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고 네네네. 하지만 이제 탐사는 우리가 탐해 2호로 탐사를 하고 이후로. 얻어진 시료들은 이제 저희가 잘 갖고 와서 대전 본원에서 또 이제 실험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탐해요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뭐 얼마든지. 예. 예. 네, 지금 뭐 남북 통일 시대 대비하셔가지고 북한 광물자원 공동 연구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혹시 네. 북한 지질 환경은 남쪽과 좀 다른가요? 지금 좀 저희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북한은 지금 굉장히 천연 자원들이 많이 지금 산출되고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남한보다. 남한은 지금 이제 사실은 그 금속광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다 소진돼서 지금 너무 이제 신부화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다 채광이 거의 이제 다 끝난 상태인데 북한에서는 지금도 많은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700조다, 670조다 막 여러 뭐 매스컴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뭐 전부 우리가 이제 가채 매장량으로 뽑아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재화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지하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쪽 북한 자원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잘 이제 수집을 해놨다가 이제 요즘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이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저희가 지금 지금 당장 들어가서 북한의 지하 자원을 조사하고 뭐 탐사하고 이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 단천 마그네 사이트라든지 뭐 일부 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북한 분들이 어떤 부분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채광이라든지 성광하는 데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술들이 뭔지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곧 열릴 수도 있는 북한의 어떤 이런 자원 개발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북방 지질자원 전략센터라는 걸 새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정보들을 쭉 수집하고 이제 루트를 지금 뚫고 있고 또 뭐 광물공사라든지 유관기관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상황이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좀
이제 어떤 좀 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지질 환경을 얘기하면서 백두산을 빼놓을 수는 없을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아까 활화산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백두산이 다시 화산 활동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 높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최근 기록이 1903년인가 그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던 게 946년인가 같은 한때 이제 그 946년에 화산 터진 게 발해 제국을 멸망시켰다 뭐 어쩌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정밀하게 연구해 본 결과는 발해 제국이 멸망하고 몇 년 뒤에 백두산이 터졌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는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장 최근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은 불과 100년 전에 1907년에 폭발이 있었고 지금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 백두산이 또 갑자기 그 주변에 그 한 3,000회 정도에 이르는 그 지진이 이제 마이너한 지진들이 소규모 지진들이 막 일정한 시기에 집중돼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지하에 있는 마그마방이 지금 이제 거동을 시작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백두산 연구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제 북한하고 잘 이제 소통이 안 돼서 그 중국 베이징 대학하고 백두산 연구를 한 3년 정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 사실 중단된 상태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백두산 천지 꼭대기에서 약 한 8km 내지 9km 심도의 마그마 방이 와, 그렇게 있다라고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예, 8km에서 9km 정도 심도라고. 그건 이제 거의 확인된 사실이고, 그 마그마 방이 맨 밑에 맨틀에 마그마가 있으면은 마그마에서 올라와가지고 방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쭉 이렇게 올라와서 또 방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제일 위에 있는 마그마 방이 아마 지금 한 8km에서 한 9km 심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ICDP라는 국제 대륙 시추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대륙 지각에서 굉장히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이제 시추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운마 프로젝트라고 이미 지금 이제 그 제출을 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 그 마그마방 한 8km, 9km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마그마방 거기에 한 백두산 그 지표에서 한 7km 정도, 8km 정도를 시추를 해서 이 마그마방이 있는 그 부근까지 시추를 해서 거기에다가 센서를 장착해 놓고 그 이제 마그마의 다이나믹을 이제 관측하는. 그러니까 인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으로 지금 이 마그마의 이 신부 마그마가 보내는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뭐 지금 해야 되는 분야가 맞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너무 광범위했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요새 지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게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이 또 중요하다 하고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뭐 과거에 지질이라는 건 사실 과거에 대한 연구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래에 대한 첨단 융합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지금 뭐 하여튼 사실은 이 지질자원 쪽에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어떻게 끌고 올 거냐 참 쉽지 않은 사실은 일인데 저희가 같은 이 앞에 우리 전임 원장님 때부터 이제 준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오라는 게 이제 우리 지구, 지오 ICT라 그래서 저희가 지오 ICT라는 팀을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이제 VR 쪽도 연구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ICT 쪽의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 지진 같은 거 이제 일어났을 때 이 지진을
이제 실질적으로 뭐 5나 6의 지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뭐 VR로 개발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지하가 이제 시추공을 뭐 1000m, 2000m짜리 뚫게 되면 그 시추공은 돈도 많이 들지만은 그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게 이제 1000m를 뚫어놨으면 그 1000m에 해당하는 지층 기록을 거기가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많은 센서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검층, 로깅이라고 하는 이제 많은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로깅 같은 걸 할 때 이제 VR 기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체크한다든지 어떤 뭐 어디 뭐 거기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단층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측정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제 ICT 기술 같은 것들, VR 기술들, 그러니까 IoT를 이용한 이런 기술 같은 것들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팀들이 어떤 적용성들을 찾으면서 좀 열심히 지금 나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연구 분야가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게 저희가 2018년의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연구 방향이라든지 목표는 또 어떤 게 있으신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취임한 지 이제 한 2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이제 정말로 이제 국가 또 국민한테 이게 필요한 정부 출연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슬로건을 이제 취임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대답하는 연구원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연구들을 쭉 진행해 왔는데 이제 이게 좀 단편적이고 또 이렇게 좀 대형 성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너무 이제 소소한 성과들만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익힌 개발시킨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또 잘 끌어모아서 이제는 정말로 어떤 국가 현안들 또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쪽으로 지금 이제 그 큰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자들 개인의 어떤 인터레스트에 의한 어떤 그런 연구보다는 정말로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우리 분야에서 그런 어떤 고객지향적인 그런 어떤 테마들을 잘 잡아내고 그런 테마에 맞는 중대형 연구들을 잘 진행을 해서 저희가 좀 이제는 정부 출연연구원의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 모델이 되려고 저희가 지금 우리 표준연구원에 우리 이 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먼저 스탠다드를 우리 분야에서 구축을 하려고 지금 이제 런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이제 저한테 기회가 있지만 우리 같은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어떤 패러다임에 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설계를 해서 어떤 국가와 국민에게 정말 아주 질로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꾸준히 이렇게 녹화를 해왔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2018년 하면은 뭐 미세먼지 또 뭐 라돈 침대 해갖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이 과학기술이 아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이런 걸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도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봐서는 아직도 이 과학기술은 기초과학 연구로부터 산업 응용 기술까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이 과학계와 일반인의 중간계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21세기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알아야 될 교양 지식을 지리학으로 뽑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자연 환경이나 자연 재해만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도 또
드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 그동안 이제 피상 쪽으로만 알았던 이 출연연들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예, 이런 그 연구 성과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역할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수연 학생은 어떠셨어요? 과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과학톡을 통해서 얻어가게 돼서 정말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진에 대해 많이 배우고 또 말씀 나누면서 작년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 그때 수능도 연기될 정도로 온 국민들이 그 지진의 여파에 대해 굉장히 우려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도에 수능 시험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낀 것 같고 또 자연재해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무력한지 또 깨닫게 된 것 같아서 박사님께서 하시는 이런 지진에 대한 연구랑 조사가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대화가 참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올 한 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